그럼 오늘 독토크 첫 번째 시간 함께 해주시는 최미래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자, 그 첫 발간인데 제가 이 책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녹색 갈증이라는 이 소설로 이 문학나눔 도서에 이제 선정되셨는데요. 먼저 저희 축하 박수 한 번만. 이 녹색 갈증이라는 이 작품이 이제 어떤 책인지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 갈증은요, 저의 첫 책이고요. 그 녹색 갈증이라는 단어를 먼저 정하고 집필에 들어갔어요. 네, 녹색 갈증을 한번 뜻을 읽어드리면, 녹색 갈증은 자연과 생명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점은요, 녹색 갈증을 영어로 하면 이제 바이오필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한국어로 다시 직역을 하면 생명애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녹색 갈증의 뜻보다도 생명애라는 단어에 이끌려서 그 단어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글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애라는 단어가 좀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바이오필리아라는 이 어휘를 제가 몰랐는데 오늘 역시 문학은 문학 나눔 같은 이런 의미 있는 사업은 공부의 기회도 또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책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대략적으로 이 가장 어떤 그 매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은 한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창피한 이야기지만 이제 그 책이 나왔으니까 처음으로 너무 책이 나와서 기뻐서 그 인터넷에 이제 뭐 최미래 작가 뭐 녹색 갈증 이렇게 검색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조금 않는다던가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던가 혹은 뭐 분위기가 좀 독특해서 재밌게 읽었다던가 이렇게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는데 어떤 분께서 블로그 후기에 이 책이 제목이 녹색 갈증이라서 그런지 혹은 이렇게 표지를 지금 보시면은 조금 사막 같은 배경이잖아요. 그 내용도 좀 삭막하다. 하고 목이 자꾸 말랐다. 책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독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 책을 읽으면 목이 마르는구나. 목이 타고도 갈증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책이 누군가한테 갈증을 일으키는 감각을 주는 게 굉장히 좀 기뻤고요. 사실은 되게 긍정적인 어떤 느낌보다도 목이 마른다는 게 좀 부정적인 거에 가깝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그 독자님들께서 어머니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살다 보면 너무 좀 왜 살고 있지? 혹은 내가 뭘 이렇게 원해서 살고 있지? 내가 이제 생에 대한 어떤 욕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가 잠시 있잖아요. 네, 그게 저는 목마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꼭 무언가를 읽고 쓰지 않더라도 내가 뭐에 대해서 좀 재미를 느끼고, 뭐에 대해서 좀 이걸 하면서 좀 살고 싶고 이런 감각을 좀 목마르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계속 독자분들이 무언가를 갈구하게 되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해주신 말씀에 이제 조금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이 녹색 갈증을 통해서 이제 작가님께서 이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야기랑 조금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저희가 살다가 우리가 왜 살까에 대한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잖아요. 혹은 무엇이 이토록 나를 살고 싶게 만드는가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소설이고요. 네, 그 자체를 독자님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 분 혹시 계실까요? 네, 사람이나 뭐 이렇게 꼭 누군가 사람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이나 혹은 어떤 대상이나 그죠? 무언가 몰두해보고 진심으로 사랑해본 적 있는 그 기억으로 사실은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뭐 나이랑 이런 거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찾고 이런 거 내가 뭔가를 꼭 느끼는 어떤 감각을 찾고 내가 무엇에 이끌리는지를 찾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녹색 갈증에 대한 그 갈증, 목마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에 대한 욕망, 사실은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녹색갈증이라는 작품이 이제 문학나눔 도서보급 사업에 이제 선정됐는데요. 그 선정되셨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셨을 때 그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홍봉희 작가님의 별자리점이라는 단편 소설 중에요. 그 어떤 인물이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아직 살아 있는데 까먹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사실 정확한 문구는 아니고요. 비슷한 뜻으로 이제 그 인물이 한 장면이 있는데요. 저도 글을 쓰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아직도 문창과 졸업해도 여기서 아직도 글 쓰고 이렇게 살아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 있다는 거를 조금 좀 다시금 깨닫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또 항상 뭐 개간지라던가 뭐 문예지나 웹진이나 이런 데 이렇게 소설을 발표하다 보면은 아까 제가 그 인터넷에 제 이름을 쳐본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자님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궁금한데 그 사실은 독자님들의 반응을 접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어떤 의견이나 지금 막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어떤 제스처나 이런 게 굉장히 감사해요. 이제 이 선정이 되었으니까 뭐 도서관에도 보급이 되고 굉장히 많은 독자를 만나겠구나. 그리고 이제 책이 다 똑같이 생겼지만 이 책마다 어떤 독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밑줄도 그어질 거고요. 뭐 포스트지도 붙여질 거잖아요. 이 책마다 자기만의 기억을 가지고 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네, 그 인터넷 포털에 한 번쯤 이제 작가님 이름 직접 검색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 최미래 작가님은 이름이 그 흔한 이름은 아니셔서 검색하면은 딱 그래도 좁혀져가지고 결과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잠깐 제 얘기인데요. 저는 이름이 이병철이다 보니까 워낙 좀 유명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꼭 제 이름 뒤에 이제 시인이라고 붙여야 되는데요. 이게 가끔 이제 저기 이 오타가 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병철 시인이라고 검색해야 되는데 이병철 시신이라든가 이병철 사인이라든가 이렇게 검색할 때가 있어서 이게 소설가 분들은 그런 오타가 날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엉뚱하지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작가님께서는 2019년에 이제 실천문학 시민문학상을 수상하시면서 작품 활동 시작하셨는데요. 뭐 아까 습작기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잠깐 이제 여기 그 답변지에 써주셨는데요. 그 처음 이제 그 문예창작을 진학하시고 이제 습작기 거치시면서 소설을 꼭 써야겠다라는 그런 이 관심을 가지게 된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조금 어렸을 때부터 상상을 조금 많이 하고 좀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좀 나쁘게 말하면 현실을 조금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성적에도 좀 관심이 없고 혼자 이제 좀 몽상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다가 좀 글을 쓰고 이야기를 읽고 이런 데는 되게 재미를 원래 느끼고는 있었는데 소설에 대해서 진지하게 내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창작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사실 없었어요. 학생으로서 입시를 해야 되고 내가 내 적합한 입시 방법을 찾아서 이제 문창과에 진학을 하고 이렇게 되게 흘러갔는데요. 오히려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1학년 때는 커피를 먹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학교에도 잘 사실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2학년이 되고 나서 제가 이제 집 밖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 많은 경험을 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랑 동갑이고 같은 학교에 같은 과를 다니는데 너무 살아온 삶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다르고 또 이제 친구랑 같이 친구네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나는 엄마란 을의 이러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얘네 엄마랑 우리 엄마랑 너무너무 다르고 키워온 어떤 것도 다르고 하시는 습관이나 취미도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시야가 너무 좁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좀 갖고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면서요. 인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소설 속에서 인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인물을 구체적으로 잡고 굉장히 살아있는 인물로 만들수록 소설에 대한 애정도 커졌고요. 소설을 쓰는 거에 대한 좀 죄책감이랑 책임도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이제 제가 시를 쓰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시가 가지는 그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설보다는 시를 써라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저기 시인 두 분이 이제 또 뒤에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 이야기를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이 들으시게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역시 문학은 소설이 짱이다. 소설이 갖고 있는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다면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소설과 시가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특히 점점 더 이제 그뭐 시간이 되게 지나갈수록 시에도 산문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소설 중에서도 운문을 갖추고 이미지별로 흘러가는 소설도 있고, 네, 그냥 본인이 내가 너무 이야기를 길게 쓰고 싶고 풍성하게 쓰고 싶다. 혹은 간략하게 쓰고 어떤 이렇게 작동하는 방식을 다르게 하고 싶다. 그 작가의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장르가 구분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쓰시는 그 작품이 그 녹색 갈증이라는 특히 이 작품을 통해서 그 읽으시는 분들이 어떤 갈증이라는 감각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은 그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독자분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물을 되게 많이 드시게 됐다라는 그런 후기가 있어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혹시 그 이야기 조금만 더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이게 뒤에 있는 질문인데 제가 앞에 답을 다 해버려가지고 그 독자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친구들의 후기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네 소설은 왜 이렇게 삭막하지? 이렇게 목이 왜 이렇게 마르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 소설이 재미없나? 나도 어떤 촉촉한 감성을 전달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을 목마르게 하는 소설이라니 처음에는 그런 감상이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마르다는 감각이 우리가 무언가를 찾게 하고 뭔가 바라고 이렇게 욕망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갈증을 일으키는 것,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에게는 읽는 것과 쓰는 것, 그리고 산다는 거에 자체에 욕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를 아직도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작가님만의 갈증은 어디서 비롯되고 주로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랄까요? 그리고 어떤 상상의 장소가 갈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장소는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녹색 갈증은요, 저는 살고자 하는 마음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녹색 갈증이 살고자 하는 마음에 가깝다고 두었을 때 이제 저한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건 무엇일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평범하게 살아가고 또 산다는 것 자체에 한 번도 의문을 든 적이 없거나 의심을 해본 적이 없거나 그냥 당연하게 남들 사니까 살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왜 살지?
우리가 뭐가 우리를 이렇게 살고 싶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한 번이라도 살다가 잠깐 멈춰서 어라 이게 잘 살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는 사람만이 나를 이끄는 게 무엇일까 이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굉장히 불안이 크고 제가 살아온 길이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의심을 많이 하고요. 또 굉장히 초조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움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점이 저한테는 내가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의심할수록 또 미래라는 시간에 대해서 초조해할수록 생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구나. 그냥 사소한 거 하고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중요한 것 같다. 네. 그게 저의 이제 녹색 갈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녹색 갈증이 일어나는 장소. 네. 사실은 장소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요. 장소는 없고요. 저는 미래를 생각할수록 되게 구체적인 미래를 생각할수록 그때 이제 더 녹색 갈증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고 바라는 미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각자 원하는 미래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꼭 막 대단하게 나는 무엇이 돼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일은 내가 원하는 핫케이크 한 바닥 먹어야겠다 이렇게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원하고 욕망하는 게 구체적일수록 그게 이루어지기 쉽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 미래에서 더 갈증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이루고 싶거나 뭐 되고 싶은 어떤 상태가 막연한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뭔가 더 상세할 때 그때 그걸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더 커질 수 있고 실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또 동력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작가님께서 소설을 쓰시는데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 이 집필하는 가운데서 그 하신 어떤 그 방식이랄까요? 집필 노하우 혹은 이 루틴이 있다면은 이 글쓰기를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은데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제가 글을 쓸 때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은 마음을 모으는 일입니다. 어떤 대상이든 내가 이거를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잘 모이지가 않으면 선뜻 이제 펜을 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혹은 빨리 발표를 하고 싶다, 빨리 이거를 완성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조급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잘 나오지 않고요. 아직 내가 그 쓰고 싶은 어떤 대상에 대한 마음이 덜 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한 마음이 모이고 내가 이걸 쓰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다다랐을 때 그때 이제 앉으면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었는데요. 그 채우면은 내가 저기 토해내려 하지 않아도 여기까지 가득 차 있으면은 울컥울컥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쏟아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꼭 뭐 어떤 마음일 수도 있고 그 쓰고자 하는 어떤 갈증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인 요소들 역시 나의 어떤 그 집필의 그런 이 항아리를 채우는 무언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득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네. 예. 또. 그 어떤 때는 이제 그 우리가 이 마음을 모으는 게 너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저도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써야겠다 이런 마음을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우선은 저도 일을 하면서 글을 쓰니까 일이 너무 바쁘고 현생에 치여가지고 네. 또 혹은 주변에서 뭐 가정이나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저도 감정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내가 쓰고 싶었던 그거에 대한 애정을 잃어버리고 다른 쪽으로 이제 관심의 방향이 기울어진다던가 혹은 되게 무력해지고 무기력해진다던가 이럴 때는 그 마음을 모으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마음을 모으는 역할을 제가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떤 힘든 와중에도 무언가 다른 거를 좀 쓰고 싶은 마음이 따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이 때가 나를 좀 기다리고 있나? 이 마음이 나를 부를 때도 있구나. 이렇게 조금 말을 또 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나를 부른다라는 그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마음이 부를 때 그때 응답해서 쓰시는 그런 작가님 마음이 부르는 그런 순간들이 더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호출을 이제 받기까지 그 계속 뭐 어떤 그 마음으로부터 아무 어떤 연락이 없고 그러면은 이 집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 작가님만의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스트레스를 스스로 잘 해소하지 못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너무 이제 불안에 취약하고요. 스트레스에도 취약하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려고 하면은 그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제 자신이 또 밉게 느껴지고 너무 그 이겨내려고 한다는 그 압박과 강박이 더 마음을 괴롭게 해서 스트레스가 쏟아지면 이제 풍파를 그냥 맞고 서 있는 것처럼 오로지 그냥 다 맞아버려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제 장점은 맞고 우선은 그 멘탈이 다 털리고 정신력이 부족해갖고 쓰러져 있다가 이제 완전히 사람이 바닥난 다음에 그때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면은 저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예 그냥 이렇게 좀 후들여 맞고 엎어져 있다가 조금 기운 내서 커피 조금 먹고 빵 먹고 다시 일어서는 게 저한테는 조금 더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완전히 넘어지지 않으면은 완전히 넘어지기 전에는 뭐가 뒤에 더 남아 있을 것 같고 뭔가 뭐 찜찜한 그런 상태인데 진짜 여기가 끝이구나 바닥이구나 싶으면은 이제는 뭐 나를 괴롭히던 것들도 이제는 물러가고 나는 이제 또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갈 일이 있다는 그런 기대가 스트레스 해소로 좀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들어요. 네, 생각해 보니까 빨리 그냥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지 하면은 이게 제대로 뭐가 다 지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괜찮은 척 힘내야 된다는 어떤 강박 같은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스스로를 좀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좋은 오늘 방법 하나 작가님한테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오히려 정말로 스트레스 그 자체보다도 이 스트레스 때문에 억지로 견디고 있고 좀 버티고 서 있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일단 무너질 때는 확실하게 한번 또 무너져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작가님께서 최근 관심 있게 좀 보고 계신 그런 뭐 주제라든가 사회적 현상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요새 돌봄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많아요. 네, 제가 그 혼자 사는 자취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양이랑 같이 살아요. 그 고양이가 제가 이제 심적으로나 안 좋은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 때 이제 그때 많은 준비를 하고 한 후에 이제 데려온 친구인데 지금 둘이서 같이 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기 또 제가 또 감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 고양이를 거의 육아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애써서 같이 함께 살고 있어요. 하고 처음에는 밥만 주고 뭐 화장실을 치워주고 그냥 애완동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쉬울 거라고 하고 살았는데 고양이가 몇 번 크게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거, 반려자, 반려동물, 뭐 반려식물 등 반려라는 단어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게 되고요. 제가 이제 고양이를 돌보면서 사실은 나 자신을 돌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돌봄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장애활동 보조인을 하세요. 네. 그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받는 건데요. 그 장애인 대상자랑 그 도와줄 수 있는 활동 보조인을 연결을 하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장애인 한 분과 함께 학교도 가고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원래 저희 어머니가 주부셨다가요. 저희 아버지 사업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충분히 이제 하시긴 하셨는데 요즘에 활동 보조인을 하시면서 너무 멋지고 가장 본인다운 거예요. 왜 아니 예전에도 아빠와 함께 일을 했었는데 왜 활동 보조인을 하면서 더욱더 사람 같아졌지 우리 엄마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 스스로 어떤 자격증을 딴다는 거, 네, 자기가 긴 시간을 들여서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하고 충분하게 정말 오로지 자기 힘으로 해왔다는 것과 이제 그 자기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대화를 할 때도 그 활동보조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 조금 개선되셨고요. 저도 어머니 덕분에 배우는 게 많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많이 넓어지신 것 같아요. 그 저랑도 그냥 원래는 엄마와 딸로서의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누군가를 대하는 사람으로서의 대화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누구보다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어머니의 상황 또한 누군가를 돌보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 해당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타자를 돌보는 일이 결국은 나를 돌보는, 자기를 돌보는 일이라는 이 말씀에 저 굉장히 공감하고 좀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나만 생각하고 나만 돌보는 건 물론 자기를 돌보는 게 굉장히 이제 소중한 일이죠. 근데 자기를 돌보는 일이 타자를 돌보는 일로까지 확장이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반대로 타자를 돌보는 일은 나를 돌보는 일로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작가님께서 이 독자분들에게 이 작품을 통해서도 전달하신 메시지가 있으시겠지만 그 작가님의 쓰시는 삶 전체를 통해서 이 독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소설의 형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자신에게 이야기를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뭐 그 요리를 할 때나 뭐 청소를 할 때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나는 마치 뭐 공주고 어디 나라에 뚝 떨어졌고 막 이런 이상한 설정을 자꾸 부여를 하고 그러면서 되게 재밌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하는데도 힘이 나고요. 그냥 간식을 먹는데도 힘이 나고 나라는 사람한테 캐릭터가 부여되고 이야기가 부여되면서 더욱더 살아있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캐릭터를 오늘은 예의 바르고 직접인 소설가 컨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본캐하고는 좀 갭이 큰가요? 네. 제가 자꾸 이렇게 눈을 맞추고 너무 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북토크도 한 번밖에 해본 적이 없고요. 이렇게 독자님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말을 지금 너무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원래 철도 없고 좀 말도 너무 많고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즐겁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너무 잘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저는 하나도 1도 지금 공감이 안 되는 그 겸손이신데요. 자, 그 저희 시간이 얼추 이제 관객분들께서 여기 오신 독자님들께서 저희 최미래 작가님한테 궁금하신 말씀, 궁금하신 내용이나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 있으시면은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 진행하면은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최미래 작가님께 궁금하신 점 아니면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저 작가님 소설을 정말 좋아해서 문학 일주에 나왔던 어린이 희박한 자유들을 재밌게 읽었는데 작가님은 정말 묘사를 어떤 치밀하고 섬세하고 감각적으로 조각처럼 하시는 지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뭔가 그 감정을 깊게 사용하는 문장이 분명히 부족해요. 항상 작가님 문장을 읽을 때마다 여러 번 필터하고 여러 번 실수했던 경험이 있었고 제일 기억에 남았던 문장이 세상으로 없는 사람이
신의 손가락이 내 머리통을 두드리며 넌 이걸 기억해야 하니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는 문장이 있어요. 저는 이런 진술 문장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렇게 깊고 감각적인 사유를 문장마다 담아냈을 때 어떤 사유로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아까 방금 말하신 소설이 새로 출간된 소설집에도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떠올려가지고 너무 좋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그 문장을 좋아해요.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쓴 부분이 많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막 묘사로 그림을 그리고 이런 문장보다는 되게 직접적으로 진술 문장으로 확 뱉어버렸잖아요. 그 부분에 저희가 저 스스로에게 하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 마치 신이 있으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할 것 같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쓴 문장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시인님께서도 앉아 계시지만 시에도 묘사랑 진술이 다 섞여갖고 되게 작동을 하는 게 있잖아요. 저도 시를 굉장히 좋아해서 시에서 이제 그런 묘사나 진술 문장을 구별해서 읽고 요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시고 질문과 답변이 모두 다 아름답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요. 지금 질문한 관객분은요, 저희 학교 이제 학생인데요. 요즘 말로 킹 받는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열받는다는 신조어거든요. 근데 좀 살짝 킹 받는 게 학교에서는 공부 되게 열심히 안 하거든요. 수업도 거의 안 나오고 그런데 이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막 하니까 킹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분들은요? 예. 네. 네. 선생님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지 또 직업하고 소설가라는 직업을 어떻게 병행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직업을 갖고 계시면서 쓰실 수 있는지 정말 미스테리예요. 저는 지금은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글을 쓰고 있고요. 다행히도 이제 학원 출근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일주일에 한 3, 4일 출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읽고 쓰기를 좀 병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자리가 잡힌지 사실은 별로 되지 않았어요. 학교를 졸업한 직후에는 제가 아까 이제 돌봄에 대한 그 키워드가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렇게 파생이 된 건데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우선 월세로 살 수 있는 보증금을 모으자 내 힘으로. 이게 1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글쓰기를 하면서 돈을 직접 벌고 살자. 이게 두 번째 목표였는데요. 글쓰기를 병행하면서 직업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반 직장에도 들어가 봤는데 그럼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술 먹고 자고 아침에 다시 출근하고 이게 이제 끝인 거예요. 그래서 프리랜서도 해보고요. 그 베이비시터도 해봤어요. 그리고 이게 아르바이트랑 뭐 지역 활동가 그러면 이제 좀 돈보다도 사실은 내 개인 시간을 좀 모을 수 있는 직업을 찾아보고 계속 헤매했던 것 같아요. 쓰기 초점을 맞추시고 계속 직업을 바꾸신. 네. 어떤 방식으로 내가 내 돈으로 내가 살아남는 동시에 글을 계속 쓸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학원 강사도 잘 안 되고 있고요. 소설을 너무 안 쓰고 이러고 있어갖고 요즘 많이 고민이 들고 아마 조금 남들보다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잠도 너무 안 자고 먹는 것도 너무 대충 먹고 이러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좀 나약해져가지고 제 다시 생긴 목표는 나를 더 좀 신경을 쓰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둘 다 좀 돌보고 싶은 마음이 지금은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녹색 갈증이
소주 드시고 결정 그건 아니죠. 예. 자, 저기 그 글귀 추첨 이제 하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고양이 그 반려 고양이랑 같이 지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고양이 자랑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고양이 자랑. 저희 고양이는요 우선 천재예요. 저희 고양이는요 부르면 와요. 영실아 이리 와 이러면 이렇게 걸어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원래 고양이가 사실은 부르면 안 오잖아요. 강아지랑 달라가지고. 근데 저희 고양이는 부르면 오고요. 양치도 잘해요. 원래는 막 핥히고 막 이런데 저희 고양이는 이제 양치도 잘하고요. 너무 여러 가지를 잘하고 또 너무 착하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다 애정을 줄 수 있는 마법의 고양이입니다. 그 사실은 저기 녹색갈증이라는 이 책의 그 뒷부분에 에세이가 실려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제 반려고양이 최장윤실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실었으니까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혹시 그 영실이라고 이름 지은 그 사연도 같이 적혀 있나요? 조금 있을 거예요. 아, 조금. 그러면은 책을 통해서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최미래 작가님, 예, 질문 더 추가로, 예. 최미래 작가님 소설 너무 좋아하는 편인데 그 녹색 갈등 조금 나온 지 네, 1년 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작가님이 생각하는 녹색 갈등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나 문장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지금 책을 안 가져오신 분이 한번 낭독 그 부분만 짧게 낭독 해주시고 왜 좋아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너무 많아가지고 잠시만요. 전체를 다 읽으시는 한 부분 정도만 혹시 아까 이 좋아하시는 장면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여러 군데 있었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걸 처음 말했던 그 시민에 대한 장면이라고 그만큼 이 장면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독자의 머릿속에 박아놓을 수 있는 굉장히 만들었다는 그다음 읽으면 몇 페이지죠? 여기가 98페이지입니다. 그럼 짧게 한 서너 줄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장면은 아름다웠다. 신의 손가락이 내 머리통을 두드리며 넌 이걸 기억해야만 해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해되지 않는 것과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별개인 걸까? 나도 그 풍경에 함께 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그 다음 순서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제 작가님하고 북토크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참여해 주시는 나는 작가 이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그 짧은 글귀를 적어 주셨는데요. 그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예. 지금 아직 안 쓰신 건가요? 혹시 아직 안 적으셨으면 죄송한데 무슨 글을 적어야 그 원하시는 글귀 좋아하시는 글귀 적어주시면 네. 저희가 작가님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글귀 선정하셔서 그거 도서 선물로 드리겠거든요. 저는 그 여기 입장하시기 전에 입장하시면서 사전에 그 다 저기 하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예. 저희가 또 끝나면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시간 동안 좋아하는 글귀 있으시면 하나씩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 저는 굉장히 생소해하시는 것 같은데 예, 글귀 지금 뭐 떠오르시는 글귀가 있으시면은 지금 적어주시고요. 작가님께서 그러면은 이거 저기 글귀 좀 적으시는 동안에 혹시 그 질문 추가로 하실 질문 있으시면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글귀는 다 지금 포스트잇에 적어주시는 건가요? 예. 네네. 저는 항상 너무 현실적으로 해설을 수려는 강박에 갇혀있어서 상상력이 통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문장에 보면 여기서 어떤 그걸 열어서 거기서 자기가 만들었던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상상을 어떻게 하시게 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매우 그런 걸 생각을 하다가도 약간 내가 독자랑 생각했을 때 너무 흥분하지 않을까? 이런 게 있으면 도도적으로 안 읽게 되지 않을까? 부정하고 머뭇거리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상상력이 어떻게 풍부하게 해석을 담아낼 수 있는지 사실은 그 아까 제가 블로그에 가끔 검색을 이렇게 해본다고 했잖아요. 블로그 후기 중에 이제 아니 얘가 왜 거기서 튀어나오냐 이렇게 뜬금없다는 후기도 사실 있었어요. 네, 그 독자분들 중에서도 얘가 이게 뜬금없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와닿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문학적인 환상이나 뭐 비현실적인 어떤 설정은 작가가 본인을 조금 믿고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이 사람을 설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객관적인 어떤 설득성이 자꾸 부여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서적인 설득력의 밀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설정한 이유가 나는 있어. 그래서 너는 믿어야 돼. 이렇게 질문을 걸면 조금 쉽지 않을까요? 충분한 답변이 예. 그 아까 작가님께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많이 부여하라고 나는 뭐 어디 어느 나라의 지금 공주인데 과거에서 미래로 타임업해가지고 불시착해서 여기 뭐 와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상상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나한테 이야기를 부여하고 캐릭터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나를 둘러싼 세상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 순간 그 세상 자체가 그 세상 설정값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바꿔서 써보시면은 그러니까 상상에 깊이 정말 진심으로 몰입하면은 충분히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아까 작가로서 작가님이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거에서 제가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조금 더 적어왔는데 이걸 충분히 전하지 못할까 해서 못 읽었어요. 이거는 제가 눈을 맞추지 않고 종이를 그대로 조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창작 강의를 할 때 저는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인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인물을 만들 것도 없이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진짜 살아있지 않은가요? 꼭 치열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나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살아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독자님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